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관계는? 1995년 무역 질서를 이끌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 개방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장으로 다자간 무역 체제가 강화됐죠. 무역이란 비교 우위를 근거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한 뒤 이를 국가끼리 거래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비슷하다면 값이 싼 상품이 많이 거래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무역 확대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품과 농산품의 균등하지 못한 거래입니다. 선진국의 공산품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개발도상국의 농산품은 헐값에 거래되죠. 다른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력이나 생산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같은 규칙 아래 이루어지는 무역은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자유무역의 한계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도 산업 발전 시기에 보호무역을 추구했는데 이제 와서 자유무역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이 경쟁력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무역의 함정을 극복할 대안은 뭘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에 조금 불리한 조건을 주는 새로운 무역체제입니다. 또 다른 것은 공산품은 비싸고 농산품은 싼 불균등 무역의 가격 체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제 자유무역 협정의 자유란 말도 공정이란 말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자유라 그러면 다 좋은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고 힘이 없고 나라가 약한 개도국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가 아니고 속박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노예제도가 실시된다라고 하는 애덤스 미국 2대 대통령입니다. 말처럼 협상이 벌어지고 나면 그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개 선진국을 위한 협상이었지, 즉 강자를 위한 협상이었지 약사를 위한 협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 듣기는 좋지만 공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G20 정상회의도 있고 개도국의 입김이 좀 세워지면서 자유에서 공정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글쎄요, 갈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죠. 출범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가트라고 하는 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무역 규정이 출발이 됐었고요. 금융 쪽에서는 IMF가 출발을 했습니다. IBRD라고 하는 국제개발은행 형태로 갔고요. 그다음에 UN이라고 하는 정치기구가 출발을 했다라는 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 2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가깝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YTN 라디오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이죠. 예스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한번 꺼내셔가지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YTN 라디오 앱 YES를 이렇게 치시면 예스를 치시면 아마 쭉 나오는데 15번째 보니까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생생경제 프로그램 지금 실시간으로 아마 방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 메시지하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가왕 조용필의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조금 있다가 서비스가 곧 개통이 될 모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시는 사연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6449번님은
직업 운전자라 3시부터 5시 채널 고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식들 청취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덕분에 경제 상식 많이 늘었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따끔하게 책찍도 주시고. 8086번님 매일 자동차 안에서 생생경제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성격상 이런 거를 잘 못 읽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읽네요. 근데 상당히 간지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생생경제 3부, 광고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곽수종의 생생경제. 이 조금 어려운 경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회사가요 10억 원을 투자를 할 때 10억 원을 투자를 하면 공장을 짓든지 기계를 가져오지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용을 또 해야 되겠죠. 기계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고용이 되느냐 이것을 고용 유발 계수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합니다.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발생되는 고용자 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기업 자산과 유형 자산이 10억 원 증가할 때 2008년하고 12년 요 4년 사이에 고용 유발 계수를 분석해 봤더니 각각 0.67명, 1.03명씩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통 고용 계수가 국가 평균치 한 1.25명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0.67하고 1.03이라고 했죠. 못 미치죠. 왜 이런가? 그리고 오히려 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있답니다. 무려 88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용계수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비정규직도 포함해서 산출하는지 한번 교수님이 또 정의를 내려주시죠. 예, 앞서 설명을 이미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고용 개수 내지는 고용 유발 개수라 하면은 기업들이 기업들의 통상은 매출액을 기준 삼아서 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고용을 흡수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네. 창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매출액 10억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네.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는데 네. 말씀하신 그 언론사는 매출액보다는 자산이 더 적정한 지표라 해가지고 새롭게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산출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내지는 고용에 포괄될 때는 네. 우리가 계산할 때는 상용직을 기준 삼아 합니다. 네. 상용직이라면 통상 우리가 정규직으로 얘기되어는 그런 일자리를 기준 삼아서 이런 개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분모값을 뭐로 하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뭐 자산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뭐 다른 방법의 시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는 자산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매출액을 네. 적용하는 경우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매출액은 사실 기업 내부의 여러 경영 전략이라든가 정책 외에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비한다면 좀 자산이 이런 고용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좀 일관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 평균치가 1.25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 언론사에서 발표된 그거하고는 달리 예. 마침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예. 북부 경제 활동으로 산출되어지는 국가의 어떤 부를 네. 기준 삼아서 매년 어떠한 이제 변동을 보이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뤘던 고용 개수와 관련된 그런 하나의
그 산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바가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청이 국부의 자산이 10억 증가함에 따라서 예. 우리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계산해 보니 예. 2008년에서 2011년 그 기간 동안에 1.25 예. 명이 해당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언론사가 분석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상장사 대기업들의 고용 창출의 어떤 성과가 예. 그에 못 미친다, 대부분이 못 미친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네. 그 방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는 그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기업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상장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고용이 그 국가 평균치 앞서 말씀드린 1.25명보다 더 넘어서는 일자리를 더 국가 평균보다 많이 창출한 기업도 물론 존재하는데 예. 500대 기업 중에서 그러한 기업이 그 잃은 곳이 안 되는 69개 기업에 그치고 예. 대부분의 기업이 그 수준에 그냥 그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오히려 대다수였고 네. 말씀하신 그 기업들 중에 500대 기업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86개 해당되는 그 기업체가 오히려 고용이 감소되는 자산이 느는 대신에 고용 오히려 줄어든 그런 네. 식의 어떤 내용도 확인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1.25라 그러면 1.25를 넘어서는 기업이 69곳, 1.25보다 예. 작은, 1보다도 작은 0.67 정도 이렇게 되는 분이 86곳. 예. 왜 이렇게 고용 개수가 열악한 겁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이 작용이 되겠죠. 네. 경기 탓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도 작용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제 경제가 선진화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투자액이 그대로 이제 고용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네. 보다 이제 자본 집약적이나 기술 집약적인 형태로 우리 산업 구조가 바뀌는 점도 작용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오히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예. 그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런 투자나 경영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고용 회피적인 일자리를 오히려 늘리기보다는 일자리를 좀 줄이는 내진 일자리를 크게 고려치 않는 그런 네. 투자 방식이 예.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다룬 그런 내용처럼 예. 그 자산이 증가하는 투자하는 대비해서 일자리가 늘기보다는 줄거나 아예 예. 이제 마이너스 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대기업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생산을 하면 노동 집약적이라 그러고 기술이나 예. 기계가 많이 투입이 되면 자본 집약적이라고 하는데 점점 자동화나 기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보다도 자본 집약적이 되다 보니까 고용은 주는군요. 예, 그런 면이 많이 작용이 되겠죠.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특히 30대 기업들 이쪽을 보시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고용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30대 기업이든 말씀하시는 삼성과 현대를 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정상의 기업들인데 그렇죠. 그 기업들도 뭐 다른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자본이나 기술로 위주로 하는 투자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는 우리 국내 제일일지 몰라도 예. 고용에 관련해서 뭔가 기업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좀 떨어지는 예. 현재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 기업들이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 보니까 외국 가서 투자를 많이 하시던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게 하나의 원인입니까? 예, 말씀 나온 삼성, 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글로벌 기업이 돼 있고 예. 하다 보면 당연히 그 해외 시장에 생산 거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국내 일자리 문제 이렇게 심각할 때 예. 그런 점에 이를테면 해당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만 고려할 게 아니라 예. 뭐 정부에 있어든 아니면 국내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을 같이 고려하면서 네. 국내 일자리를 나름대로 지키거나 일정하게 좀 느리는 노력이 함께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해외 진출만 너무 좀 이제 주력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번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말을 제가 인용을 잠깐 하면요.
이명박 정부 때 747과 기업 프렌들리를 말하면서 투자 촉진을 위해 군사 시설까지 변경시켜가며 롯데에 큰 건물을 짓게 했다. 그런데 경제 성적표가 제일 나빴다. 항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고용 기피하고 고용을 더 늘릴 여지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 보면 더 있는데 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업들이 자기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경영이 주가 되고 네. 그런 경영에 따른 사회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60년대서부터 대기업 위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재벌까지 탄생시키고 현재 어떤 재벌의 사회적인 어떤 지배력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건데요. 예. 그런 가운데 이 기업들이 정부라 한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네. 지원해줘가지고 이와 같이 커졌는데 네. 그렇다 한다면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같이 의식을 하고 네. 투자하더라도 좀 더 고용 친화적인 고용 회피가 아니라 예. 일자리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또 해외 진출을 못지않게 국내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의 어떤 기반을 예. 잘 좀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정부가 그런 지원이라든가 규제의 어떤 완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기만 하지 예. 사회적으로 뭔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자산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매출액 기준하고 어느 것이 낫다라고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논의 시작된 이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네. 매출보다는 자산으로 이런 칩을 만든 것이 네.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고용 실적에 따라서 기업에 주던 특혜 문제 이거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김종인 위원장, 그분의 예. 이제 위원장의 말씀도 인용을 하셨는데 네. 저는 동일한 생각이고요. 사실 대표적으로 엠비노믹스가 예. 이를테면 대기업 기업 친화적인 네. 그런 정책을 하고 투자가 늘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정부에서 예. 그러면서 성장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고용은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우선은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대기업, 상장 기업이라 한다면 프랑스의 예와 같이 그런 고용 실적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좀 주시를 받으면서 고용의 어떤 노력을 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네.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고용을 잘 늘리고 네.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잘 지원을 해줘야 될 거고 그렇지 네.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좀 변화를 촉구하도록 그런 식의 좀 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잠시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요. 알짜 부동산 정보하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들어오니까 좀 청년분들 많이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부동산 시장 좀 회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푸르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푸르지오. 저도 푸르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대우건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이 부동산 시장 828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참여 수요자분들은 집을 사버리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분양된 거를 찾으시는 분들, 새롭게 분양되는 걸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또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에 경매시장 동향과 늦은 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옥션의 하유정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경매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중단된 후 주춤했던 경매 열기가 8월 28일 대책 이후 다시 짚혀지고 있습니다. 네. 여름부터 시작된 전세난이 가을로 이어지면서 더 심해지고 있고 네. 정부의 매매 유인책이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대책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으로 대책 전 6.9명보다 다소 늘어났고 낙찰가율 역시 77.5%에서 78.8%로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중 경기도 지역이 낙찰가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예. 경기도 지역은 대책 전후로 2%가 증가했고 예. 서울은 0.9%, 인천은 오히려 0.5% 떨어졌습니다. 경기 지역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아서인데요. 전세 대란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828 전월세 대책으로 자금 혜택이 주어지자 싼 값에 내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실소유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책 전후로 낙찰가율이 많이 오른 경기도 지역을 살펴보면
안성은 대책 전후로 낙찰가율이 20%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예. 다음으로 안산, 의정부, 의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안성, 안산, 의정부, 의왕은 경기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경매시장에서 이번 828 대책 효과를 가장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천만 원씩 전세금이 뛰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집 장만을 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대책 이후에 경매로 싸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경매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매 물건은 어떻습니까, 요새? 예, 수도권 경매 물건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물건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1월에서 8월 진행 건수는 2만 56건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2010년에는 14,000여 건, 2011년에는 16,000여 건, 2012년에는 17,000여 건으로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는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하우스푸어가 많이 생겨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물건이 많아진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 평형의 물건도 많아졌습니다. 네. 중소형 평이면 보통 한 몇 평 정도를 많이 보시던가요? 예, 전용 면적 85m 제곱 이하인데요. 예. 보통 60m 제곱 이하가 가장 예. 인기가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실소유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다면 네네. 투자자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계속된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습니다. 네. 보통 상가 투자자들은 월세는 바래도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익은 기대하기가 힘든데요. 네. 경매로 사면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월 수익과 시세 차익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 상가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상가는 주택 중심의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정부에서 휘두르는 양도세 중과나 주택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 등의 칼날을 피해갈 수가 있어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보통 그 요새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 월세나 이런 걸 납부하신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예. 그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특히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이다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월세가 잘 나오고 네. 월세 임차인들도 월세를 이렇게 자주 내고 하니까 그 임대인들이 걱정이 없는데요. 이제 역세권이 아니거나 좀 외딴 곳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공실인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네. 경매가 보통 요새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유찰이 됩니까? 네, 물건마다 틀리긴 한데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는 기본적으로 유찰이 되고요. 네. 2회에서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회에서 대부분 낙찰이 되고요. 주인을 찾아가는군요. 예, 그리고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낙찰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분당 평촌 쪽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50% 이상씩 떨어지는 곳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물건은 경매에서는 50%까지는 사실 없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저가가 떨어지긴 하는데 예.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낙찰가는 그보다는 올라가게 되겠죠. 예. 네. 그럼 경매로 유찰되기도 한다면 전세값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올 여름부터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세가보다 경매 최저가가 더 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물건 중에 경매 최저가보다 전세값이 더 큰 물건은 올해 375건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2009년부터 5년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5년 만에 전세가보다 경매 최저가가 싼 물건이 한 40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예. 올해 그 375건 중에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양이 69건이고 파주가 25건, 인천 남동구가 20건, 용인시가 18건인데요. 이들 지역을 보면 고질적인 거래 부진 지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서울은 50건에 달했는데 고양, 파주, 이런 용인 같은 데가 이렇게 전세가보다 경매 최저가가 더 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렌탈푸어나 그런 형태군요. 그 실소유자들이 경매로 싼 집을 낙찰받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 경매라는 게 좀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때에는 예. 낙찰가를 제대로 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이게 감정 가격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최초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 감정 시점의 가격과 경매 시점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정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경우에는 낙찰가는 수배씩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네. 시세 조사는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 가격, 거래를 기다리는 매도 물량과 희소 정도, 급매물 가격, 전세 시세, 지역시장 분위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매매 가격은 중개업소 입장에서 매도자를 상대로 부른 가격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시세가 차이가 있으니 예.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매도자인 것처럼 가격을 알아보시고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매수자로서 조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의 하유정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예, 저희들이 2부에서였던가요? 요즘 그 중장년층 취업 박람회가 어제 열렸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요즘 또 청년층 분들, 대학 졸업자들 취업 박람회 많이 있죠. 하반기 취업 시즌이라서요. 오늘도 취업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박람회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채용 부스들을 만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네. 그 박람회 현장에 나와서 면접과 이제 기업 소개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행사를 직접 면접도 하시는군요. 네네네. 기업 소개와 면접들도 현장에서 진행을 하시죠. 보통 면접 그러면 좀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서 대회실에 이렇게 모여서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접은 1차 면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1차 면접인데 예. 그런 기회를 다양하고 많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취업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단점도 있을까요? 장점이 있다면? 단점. 네. 단점은 크게 생각이 안 나는군요. 예. 왜냐하면 기업에 면접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처럼 청년들 같은 경우에 면접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서류 전형을 패스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네. 그런 유수 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구직자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그 취업 박람회가 좀 중요한 이유는요. 네. 대부분의 그 채용이 온라인을 통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본인이 어쨌든 장점이 채택이 돼 면접으로 연결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취업박람회는 현장에서 면접 등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스펙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로 면접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특징이 일단 있고요. 이와 함께 구직자한테는 또 다양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취업 스킬이 좀 늘어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면접도 많이 보면 늘어나거든요. 근데 현장에 이제 보통 나가 보시면 100개, 많으면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자꾸 놓고 해서 면접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면접 스킬도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피드백,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에서 면접 보시는 것보다 박람회에 나온 기업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시겠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팁을 좀 드리자면 박람회까지 나와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은요. 채용이 절박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기업들의 좀 이렇게 우선순위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박람회들을 구직자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기 전에 회사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 가질 만한 회사들 혹은 내가 관심 있는 회사들을 먼저 찾아보고 회사의 이제 제품,
서비스, 회사의 이제 목표나 필요사항들이나 공석인 일자리들을 먼저 조사해 본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가능하다면 만나고 싶은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을 신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박람회 지도 같은 것들도 먼저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 질문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요즘 취업 박람회들은 예. 사전 오픈이라는 걸 온라인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온라인을 이제 가보시면 박람회 참여 기업들 설명 그리고 이제 그 부스가 위치해 있는 곳 이런 예. 것들이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면접관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면접이니까요. 네. 면접을 대비해서 할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나는 학교가 어디고 학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이 시간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지원하고 싶은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경험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어쨌든 이야기로 풀어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스토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준비들을 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력서를 가져가야죠. 그렇죠. 네. 얼굴 만났다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력서를 좀 준비해서 가시거나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전 오픈한 온라인에서 이력서를 미리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기업에 미리 낸다든지 이런 예.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박람회를 200%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박람회에 나오시는 기업 쪽에서는 당신들께서 뽑고자 하는 종업원 수의 한 몇 %, 몇 배수 정도를 인터뷰를 하시나요? 이게 뭐 이렇게 흥행하는 박람회와 그렇지 않은 박람회의 차이가 다르겠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3배수, 뭐 5배수 이렇게 예. 보시기도 하고요. 예. 예. 자, 그다음부터 이제 또 피 튀기는 경쟁이 있군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이력서 가져가야 되고 또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네. 자기의 어떤 스펙을 강조하보다도 자기의 어떤 인품이나 네. 인성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복장이나 이런 데서 외향에서 먼저 딱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장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네. 너무나 답변이 당연한데요. 이게 취업 박람회는 전시회가 아닙니다. 네, 전시회가 아니라 그렇죠.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참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복장을 하시고 가셔야죠. 그래서 이때 뭐 정장을 입어야 되나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조금 저는 아니다. 이렇게 네. 비즈니스 패션을 당연히 이제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구직자들이 취업 박람회에서 또 그 밖에 놓치는 사항들이 어떤 겁니까? 별로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것 같아갖고 TV 네. 화면을 봐도 그냥 캐주얼 차림으로 가방 하나 들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구경 다니듯이. 그러시니까요. 그럼 기회를 놓치시는 거죠. 예. 또 기업들은 빨리 와서 면접 좀 보라고 지금 시간을 절박해서 나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예. 취업 박람회에서 또 이렇게 놓치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어떤 겁니까? 궁금한 것은 미리 좀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관심 기업을 미리 좀 확인하셨다 그러면 이 기업에 뭘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인사 담당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온라인에서 아무리 디벼봐도 정확한 대답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물어볼 수 있도록 메모를 예. 좀 하셔서 가시면 요즘 면접이라는 것이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라운드를 하시면서 부스를 라운드를 하시면서 인사 담당자 명함 챙기시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만남이고 인연이고 또 어떤 기회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명함이나 이런 것들 그 팜플렛 기업의 팜플렛 같은 것들을 참고 받아 오셔서 예. 지속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이제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취업 박람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취업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취업 박람회라면 수시로 이제 이력서를 조금 변경을 해서 네. 새로운 기업들에 맞게 이력서를 갱신하고 지원하는 그런 구직 활동을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대로 또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이 이런 취업 박람회에 나가서 회사를 미리 알아본다. 그만큼 자기는 여기에 취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절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점수를 많이 따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럼요. 그렇죠? 예. 요즘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채용하는 것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안 나갈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엉덩이가 무거울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 일에 흥미가 높고 회사에 관심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고 선별할 수 있을까가 맞아요. 인사적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할 수 있으면 좋죠. 네. 지금 뭐 중요한 취업 박람회 예정된 것들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좀 빠른 순으로 소개를 드리면 9월 25일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예. 자벌드 로드쇼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성 인력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예. 10월로 넘어가면 4일에 2013년 한중 글로벌 채용 박람회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유학 들어온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예. 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박람회입니다. 예. 그리고 10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잡페어가 진행이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관련된 분야에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0월 25일부터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기농기촌 창업박람회가 있거든요. 예. 요즘 이제 창직 창업 이렇게 해서 농업도 어쨌든 창직 창업의 중요한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렇군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이제 기회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참관하셔가지고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저 급여 얼마 됩니까? 여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까? 네. 근데 방식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뭐 얼마 줄래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 되게 궁금한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는 걸 피력하는 게 우선순위이고요. 그렇죠. 그럼 피력 없이 얼마 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은 되게 맹랑한 질문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난 다음에 예. 근무 조건을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근무 급여나 조건으로. 네네네 근무 조건을 좀 알고 싶은데 급여나 예를 들면 뭐 복지. 복리후생이 어떻게 예, 되고 복리후생. 예. 근무 시간에 대한 뭐 유연성 같은 것들이 배려가 됩니까? 뭐 네. 이런 이제 톤앤 매너로 질문을 하게 좋습니다. 되면 예, 합격. 프로페셔널을 보이죠. 예.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뉴 커런도시 탄생. 일이 바쁜 순간에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기분. 더 즐거워진 커런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오후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학에게 물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네, YTN 라디오 앱 예스에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면서 오늘 생생경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4124번님. 지금 YTN 라디오 앱 설치했습니다. 박사님 목소리가 구수한 게 좋아서 항상 듣게 됩니다. 잔업주부인 저에게 생생경제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송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이렇게 완곡하게 하시면 더 부담이 돼요. 4549번님. 지금 앱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대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문자 보내고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볼 수 있고 주변 분들에게 쉽게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하셨습니다. 5716번님. 라디오 듣다가 모바일로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그렇죠. 3439번님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즐겁게 청취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에 한번 동참하셔서 참여하셔서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개별 연락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